이걸 모르면 두뇌의 능력인 집중력 최적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젠 이 방법으로 집중을 시작하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 일을 마치고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술이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초능력은 아마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든지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집중의 능력을 두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멘토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집중에 관한 모든 방법들은 이걸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역효과를 부르는 나쁜 습관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걸 꼭 이해하세요.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건 단 5초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공부와 일에서부터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인 집중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말합니다. 매트릭스에서 오라클은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을 알아라. 이처럼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없거든요. 설령 자신에게 완벽한 방법을 찾았더라도 그날의 컨디션 혹은 일의 난이도 그리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용해야 하는 방법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향을 알고 또 그날의 컨디션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이 부분을 모르고 꾸준한 집중을 원한다면 50대 50 확률인 도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매번 온전한 집중을 하기는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그가 말한 자신의 성향을 찾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 5초도 안 걸릴 정도로 말이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가?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최적화된 집중을 위해서는 솟아나는 에너지를 낮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엔 오히려 두뇌의 도파민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집중을 원하는 그날의 스스로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날의 나에 맞게 방법을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더라도 왠지 적적하고 기운이 없는 날에는 도파민을 채워주는 연습이 필요할 테고, 반대로 평소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지만 활력이 넘쳐나는 기분이 든다면 오히려 도파민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앤드류 후버만이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우리가 최적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도파민 레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점에서 100점의 레벨 중에서 가장 최적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도파민 레벨이 80점이라고 가정하면 나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80점의 레벨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연습법을 집중의 도구로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께 도파민 레벨을 올리는 방법과 또 내리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도파민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도파민이 올라가는 속도와 유지 기간, 두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건강한 방법과 위험한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건 중독에 빠지는 위험한 길이니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음란물, 음주와 흡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쇼폼 등이 있죠. 이 행동들은 도파민을 빠르게 올리지만 행동을 멈추는 즉시 도파민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오히려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두뇌는 또다시 그 행동을 찾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도파민을 올릴 때는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반면 건강하게 도파민을 올리는 방법은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도파민이 유지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지죠.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겁니다. 단 10분에서 30분만 하더라도 도파민 레벨이 상승하고 우리의 몸과 두뇌가 가장 건강하게 깨어나는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큰 자극을 주지 않는 존2 레벨의 유산소 운동. 이 방법은 걷기, 러닝 혹은 자전거 타기 등을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천천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이나 호흡법이 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찬물 샤워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커피나 티를 마시며 카페인을 섭취해보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늦은 오후에 마시는 카페인 음료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대로 도파민 레벨을 낮추는 방법으로 첫 번째, 도파민을 분비하는 행동들을 너무 과격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힘든 운동을 하기 전 카페인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큰 음악까지 들으며 트레이닝을 하면 우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도파민이 과도하게 올라갔거나 몸에서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면 집중을 위해서 호흡법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스트레스에도 좋은 방법이죠. 들숨을 2번에 나누어서 크게 들이마시고 날숨은 한 번에 길게 뱉는 겁니다. 제 연구소와 다른 기관의 연구 결과를 봐도 단 한 번에서 3번의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 레벨을 낮춤과 동시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조용한 환경에서 읽기 쉬운 책을 읽어보거나 핸드폰 없이 산책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때 도파민 레벨은 건강히 유지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사이트를 나눈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그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죠.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편차가 있기에 책이나 영상에서 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실천해보면서 느끼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죠. 제 지인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찬물 샤워가 좋다고 해서 30분이나 했더니 감기가 걸렸어. 물론 그의 행동은 너무 과도했지만 너무나도 좋은 예시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습을 이어가세요. 30분의 찬물 샤워가 아니라 30초 혹은 10초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찾고 때에 맞게 점점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데이터를 믿지 말고 자신의 경험을 믿으세요.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체 리듬은 90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렇기에 짧게는 20분의 집중으로 시작해서 한 세션당 최대 90분까지만 이어가세요. 그리고 적어도 10분에서 30분간의 쉬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최적의 집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실제로 앤드류 후버만이 직접 사용한다고 밝힌 방법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고 이것저것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했죠. 그랬기에 도파민 레벨을 올리기보다 낮추기 위해서 호흡법과 명상, 그리고 NSTR이라는 방법으로 도파민 레벨을 낮추는 연습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가 찾은 최적의 집중 시간은 하루 90분의 세션을 2번에서 최대 3번까지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집중 세션을 이어갈 때마다 첫 5분에서 10분 정도는 잡생각이 들고 집중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이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중 세션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엔 지쳐있을 두뇌와 몸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평선 혹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시각적 휴식을 더한다고 했죠. 이처럼 모든 집중의 시작은 스스로를 알아갈 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느끼는 컨디션은 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갈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모두에게 허락된 유일한 초능력인 집중력을 최적화하며 쓸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일상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도전을 이어가는 분들께,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더 높은 곳을 보며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도파민에 절여지고 중독에 빠진 두뇌를 평생 늙지 않는 똑똑한 두뇌로 말도 안 되는 변화는 지금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젠 누구나 아는 사실들이죠. 도파민에 중독된 우리의 두뇌, 그리고 모두에게 찾아온 집중력 위기,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창조해온 것들에게 어느새부터인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스르며 예전의 모습, 아니 자신이 가능한 최고의 가능성에 닿기 위해 매일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평하고 유일하게 제한된 자산인 시간, 그럼 시간 낭비 없이 우리가 빠져있는 딜레마 속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게 두뇌 혁명이란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닥터 데니엘 에이먼.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두뇌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무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두뇌를 스캔해왔고 세계적 셀러브리티들과 재벌들도 줄 서서 그를 찾고 있죠. 그는 우리가 빠진 두뇌 혁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목표는 새로운 두뇌 건강이란 레볼루션을 이끌어 이 세상 모든 멘탈 일니스, 정신병을 끝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간단한 방법들과 식습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두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죠. 이번 영상에선 다니엘 박사가 말한 그 비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멘탈 일니스, 정신 문제의 근원은 사실 멘탈이 아니라 두뇌에서 생깁니다. 즉 두뇌만 다시 건강하게 만든다면 인간관계와 내면,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모든 게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 혹은 음식, 운동의 강도, 그리고 수면 습관 등이면 무려 50% 이상의 두뇌 문제들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은 두뇌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We are living in a toxic society. 우리는 이미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니엘. 그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두뇌 문제의 근원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부정적 생각인 Automatic Negative Thoughts을 줄여 ANT, 개미라고 부르며 Killing Ant, 우리 생각 속에서 이 개미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 일상 속 나도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사실 뉴스는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정보보다는 두려움을 키우는 용도로 쓰이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냅니다. 실제로 2015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접한 사람은 불행한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27%나 높았고, 아침에 본 짧은 3분의 뉴스가 6시간, 8시간 후엔 우울감으로 느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물론 모든 뉴스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negative bias,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칭찬보다는 비난이 오래 기억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고, 또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야지만 주의가 집중되며 시청 지속 시간이 유지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광고 수익이 올라가기에 그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박사는 우리가 이미 중독되어 버린 컨텐츠, 핸드폰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알림이 울릴 때마다 두뇌에선 심각한 경고 상태가 일어납니다. Nucleus accumbens,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곳에서 보상 시스템이 가동돼요. 우리 두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이야기죠. 즉 소셜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동기부여를 모두 소진해버립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보상에 중독되고 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거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두뇌는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소셜미디어 속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뭘 해도 지루하게 느껴지죠. 핸드폰이 없을 때면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그러다 핸드폰 알람이 또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스크롤링하며 터지는 도파민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박사의 말처럼 인류는 편의를 위해 핸드폰을 만들었지만 현재 핸드폰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멀리하고 소셜미디어의 알림을 꺼놓거나 일정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killing ant, 부정적인 생각을 죽이는 효율적인 방법도 공유했죠. 모두가 알다시피 부정적인 생각은 그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에 생각을 물고 이어지죠. 이 일이 일어나면 저 일도 일어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려 해요.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지속적인 연습만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말하는 프로세스를 따라한다면 3번, 5번으로는 고쳐지지 않겠지만 20번, 30번만 반복되더라도 부정적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종이 한 장에 모두 써내려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써내려간 부정적 생각들을 보며 그 일이 100% 사실인지를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100% 진실이 아닐 겁니다. 남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나 혼자 하는 걱정인 거죠. 그 다음 3번째 스텝은 진실이 아닌 부정적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아마 슬프거나 우울하게 만든다는 대답이 나오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느낀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부정적 생각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느끼겠죠. 진실이 아닌 부정적 생각으로 인해 내가 얻게 될 결과는 처참하니까 생각을 멈추자라고 말이죠. 즉 부정적인 생각을 적어놓고 그게 100% 진실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이끄는지를 질문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런 과정을 하나씩 거쳐가며 사라질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각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뉴스, 듣는 음악,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니 더 이상 생각에 속지 마세요. 이런 그의 조언처럼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인드도, 아니 인생도 새롭게 창조할 힘이 주어집니다. 모두에겐 2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거짓말의 피해자로 살든지 혹은 거짓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든지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뇌를 공격하고 있던 아주 심각한 2가지 식습관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습니다. 모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두뇌 회로와 뇌세포는 늙지 않습니다. 두뇌를 늙게 만드는 것은 두뇌의 혈관이에요. 즉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뇌세포와 두뇌 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두뇌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달고 사는 2가지 음식이 두뇌로 가는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건 바로 카페인과 설탕이죠. 매일 우리는 너무 많은 양의 당류와 카페인을 섭취해요. 그런데도 이 2가지가 두뇌를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과도하게 당류를 섭취할 때 우리의 몸에선 고혈당 반응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서킷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요.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두뇌로 가는 혈류량을 수축시키죠. 물론 적정량의 설탕과 카페인은 다양한 이점을 가져오지만 설탕은 실제로 마약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부터 통계적으로 일일 권장량인 총 10%의 총 하루 권장 칼로리 혹은 하루 25g의 설탕 섭취가 권장되는 반면 우리는 평균 10배가 넘는 권장량을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뇌에 무리가 가지 않는 양의 카페인은 하루 100mg이지만 미디엄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는 한 잔당 2배에서 4배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 박사는 두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나만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은 이 음식도 나와 내 몸을 좋아해 주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는 두뇌의 혈류량을 높여줄 수 있는 운동을 습관화하거나 음식으로는 비트, 오레가노, 로즈마리 그리고 시나몬 등을 섭취하고 영양제로는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 빌로바를 추천했습니다. 또한 두뇌의 건강은 잇몸의 건강과 엄청난 연관이 있다며 무조건 치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이처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먹는 음식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 알아차림으로 인해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다니엘 박사가 나눈 중독된 두뇌를 바꾸는 법을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나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 발 뒤에서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생각을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며 잘못된 부분을 알아채고 고쳐보는 것,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내 몸과 두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를 신경 써서 자세하게 돌아보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습관입니다. 즉,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우리가 자주 생각할 때 생각의 회로는 우리 두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는 그 길로 뻗어져 나가게 되죠. 과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은 지금 다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태 지나온 길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했다면 혹은 만족스러운 인생을 열어주지 못했다면 이번 이 짧은 영상이 새로운 길을 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꿈 같은 인생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끌어당김이 아니라 두뇌 과학이에요. 이젠 과학적으로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은 분명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모두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죠. 하지만 그런 목표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지구상의 극소수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혹은 자수성가를 이룬 많은 멘토들은 스스로가 꾸던 꿈을 일상으로 만들게 된 각자만의 방법들을 나누지만 그 방법들은 그들만의 방식이었던 건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계 최고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과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자 미국 최고의 퓨처리스트 아리 월릭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리학과 같아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때만 꾸던 꿈을 현실로 가져와 꿈 같은 인생을 선물할 겁니다. 이젠 이 방법들로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이번 영상에선 앤드류 후버만과 아리 월릭이 제시한 가장 과학적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감정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리 월릭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상상 속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멘탈 타임 트래블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전혀 어려운 능력이 아니죠. 현재와 과거를 보며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이 능력은 두뇌의 해마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모아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추론해요. 과거에는 인류가 너무도 쉽게 이 멘탈 타임 트래블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단백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추워질 겨울에 대비해 자신의 가족들을 더 따뜻한 곳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떠올려 미래를 계획했죠. 그리고 그들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즉, 우리에게 있는 멘탈 타임 트래블이라는 능력은 우리의 두뇌에 30만 년이 넘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된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버렸죠. 모두는 예전과 달리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린 현재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멘탈 타임 트래블의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그가 말한 부분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과거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행동해 나갔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지속된 발전이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린 수개월, 몇 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핸드폰, 컴퓨터 혹은 AI의 능력을 통해 즉각적으로 원하는 걸 얻게 되어버렸죠. 물론 이게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었지만 모든 인풋엔 그에 따른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우린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멘탈 타임 트래블 능력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수에게 몰아주게 된 거죠. 그렇기에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는 프레젠티즘, 현재주의자가 되어버려서 현재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나의 인생 속 원하는 목표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세상 속 하나의 톱니가 되어 현재가 주는 자극 반응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 정해주는 일상을 살아가곤 하죠. 그렇기에 매일 5분에서 10분 사이의 시간 동안 현재의 자극 반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상기하고 지금 현재 속 나의 생각과 행동인 인풋들이 미래에 어떻게 반응되어 아웃풋이 될지 상상하는 미래지향적 퓨처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래학자 아리는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루의 90%는 현재에 살아가고 단 10%만 의식적으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 작은 인식으로부터도 큰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그럼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가장 과학적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리는 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살기 좋았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류 역사상 살기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걱정과 부정적 생각 대신 현재의 감사함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미래에 내가 느낄 감정을 떠올려보고 더 나아가 내가 떠나면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걸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부분은 소마틱 마커 가설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경험과 연결된 감정들을 떠올리면 그 느낌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암시하며 선택을 좁히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죠. 즉 인생에 정말 무언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며 하는 상상 혹은 인지적, 지능적 능력보다 감정적 능력을 통해서 접근해야 우리의 몸과 두뇌는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두뇌의 편도체는 감정에 자극되거든요. 이 방법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려운 행동을 하게 만들고 변화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이런 아리의 인사이트에 마르사 백의 연구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만약 누군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혹은 지루함이나 무기력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예를 들어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갔던 순간이라던가 특별하게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혹은 내가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 궁금했던 순간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적 상태와 연결될 때 우리의 두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금 현재 가능한 수많은 행동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특정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길을 잃은 현재에 가능한 행동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사실 상상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생각 혹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속에서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점을 이어붙여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인생 속 길을 잃었을 때 과거의 기억을 꺼내며 이런 창의력을 통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라고 조언한 거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과거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떠올리며 더 나은 결정들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류는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에 갓 태어난 후 도움 없이는 너무도 쉽게 죽게 되는 생명체이지만 결국 가장 강하고 정복하는 생명체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 감정을 통해 현재를 결정하세요. 물론 사람들은 감정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과거의 감정을 트라우마로 느끼며 과거에 빠져 상담과 치료를 바라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몸과 생각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2번 다시 같은 결정을 하지 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처럼 감정과 현재를 바라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가이드하기 위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신호로 말이죠.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단순히 꿈을 가지고 있기보다 감정적 연결을 하며 그 느낌을 느끼는 게 계획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즉, 행동 전에 감정을 항상 먼저 느껴야 하는 거죠. 감정을 느낄 때 창의적인 행동 계획도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나갈 때 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정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여러분께 지금의 앤드류 후버만을 만든 상상법을 나눴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방법에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짧은 이 상상법은 실제로 제가 꾼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 연습은 Perfect Day Experience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눈을 감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보낼 수 있는 최악의 하루를 떠올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모습,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하루를 보낸 그런 모습을 말이죠. 이때 몸과 두뇌는 실제로 그 경험을 하며 그 느낌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는 거예요. 또한 그 상상에는 반드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누구와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저 가장 행복한 하루는 어떨지를 눈을 감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와 몸은 그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떠오른 상상 속에서 스스로가 최고의 하루로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떠올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이런 하루가 내가 생각한 최고의 하루였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과거와 현실을 넘어서 불가능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불가능의 행동들을 눈을 뜨고 공책에 적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한 최고의 하루를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실제로 그는 그 부분을 적어봤고 그 꿈들은 지금 그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는 극소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조금의 의심을 가지실 분들께 이렇게 과거 자신의 느낌을 나눴어요. 처음엔 저도 이 방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다고, 종교 같다고 생각했죠. 자기 최면이나 자기 개발이란 이름표를 달고 억지로 만든 유치한 방법들인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뇌과학자인데 유사과학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의심은 머지않아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젠 과학적 근거들도 이 방법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의 감정을 이용해 현재 결정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려갈 때도 의식적, 인지적 생각법이 아닌 불가능을 상상할 수 있는 감정을 이용하세요. 전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스스로의 목표가 어제보다 나은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 조언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하나씩만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생체 리듬도 어제와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매일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이라니까요. 즉 저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하루하루가 개별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 미래를 더 빛나게 만들지를 고심하며 과거와 미래의 감정을 통해 더도 말고 딱 한 가지의 목표를 보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꿈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두 멘토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지금껏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많은 조언들이 난무했지만 이 두 멘토들의 조언은 가장 과학적으로 우리의 두뇌와 몸을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과 각자 다른 상황 속 완벽에 가까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인생은 다를지 몰라도 몸과 두뇌가 일하는 방식은 같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꿈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 감정으로 미래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완벽한 미래를 위해
행동하세요. 머지않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꿈 같은 현실 속에 사는 사람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식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